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들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직접 이 자리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전략을 저희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국정과제 심화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황금삼각형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민주연구원의 고영국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얼만큼 필요하길래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 그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올리고 또 사회 안전망, 특히 복지 정책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해서 경제 성장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어쨌든 성장과 고용 확대, 복지 확대 이게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소득주도 성장은 공급 측면이 아니라 경제 성장 전략을 수요 측면에서 조금 더 가계소득을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과 또 가계소득 재고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면서 가계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격차가 일어나면서 더 이런 현상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계소비 지출 또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예. 네. 그럼 결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점차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성장 정책을 부채 주도 성장 또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렇죠. 그런 정책의 결과 지금 잘 아시지만 성장이나 분배 그리고 내수 모두 다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을 좀 더 새로운 모델, 즉 소득주도 성장 모델로 대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과거 정부에서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747 정책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474 정책 모두 다 실패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들이 잘 이루어져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이라든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성장 전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수요 측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에서 일을 하는 국민들, 그죠? 그렇죠. 그 국민이 기초 단위를 이루는 그 가정, 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이클이라는 게 고용과 복지 확대를 통해서 또 개인과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큰 기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장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트라이앵글, 외국에서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황금삼각형. 황금삼각형 모델을 통해서 이런 그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의 기본 기조를 이루는 게 그 중심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황금삼각형이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황금삼각형 모델은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 그 모델을 일부 차용했다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은 국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또 관대한 어떤 사회보험 정책들 실업급여를 좀 더 확대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실업률 해소라든가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던 것인데요. 이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덴마크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한 이론적인 틀을 중심으로 그런 정책들을 언제부터 추진을 얼마간 해왔나요? 길지는 않은데 효과를 최근에. 본 것은 1994년부터 96년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가 고실업 사회에 직면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을 도입하면서
당시 높았던 그 실업률을 거의 40%까지 줄이는 그런 효과를 좀 보게 됐죠. 근데 한국형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은 덴마크 모델을 좀 어느 정도 차용을 했지만 조금 다른 것이 성장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인데요. 한국형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또 노동시간이나 비정규직은 좀 줄이고 또 고용의 질은 높이는 그런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세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좀 결합을 좀 해야겠고요. 한국형 모델은 좀 더 어느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또 가계소득 증대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 또 고용 안전망 확대, 또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내지 황금 삼각형 골든 트라이앵글 이 모델 적용을 아까 한국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말고 다른 해외에서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말씀하셨지만 뭐 덴마크에서 이게 창시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성공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성장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노동기구나 유엔무역개발회의 등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노동소득 분배율로 인해서 가계소득도 떨어지고 또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해서 또한 가계소비 지출도 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계부채 또한 더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성장 기조를 이루어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노동소득 분배를 좀 높여서 가계소득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계소득 증가는 결국은 소비 역량을 조금 더 높여서 내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소득을 좀 더 높이면 내수 확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1990년대 초반에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높은 실업률에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런 그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펴서 빈곤 문제나 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소득 증대 정책으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업률 감소라든가 또는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에서도 인정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황금 삼각형 모델이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기구에서 인증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적용을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론인 것 같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는데 아까 한국형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국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랑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복지라든가 고용정책이라든가 모두가 국가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성장과 대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이 실증적 연구 자료들도 좀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된 국내 연구 자료, 실증 연구 자료들은 뭐 분석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다들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홍장표 교수라든가 주상현 교수 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오나란과 갈라니스 박사가 이런 결과들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신데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제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요 체제가 노동 분배율을 좀 높이면 노동 몫의 증가가 일어나서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이라든가 노동 생산성 그리고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다들 실증 연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론이 있고 그것이 해외에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리 좋은 기조와 정책이어도 한계점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게 한국에 적용해서의 한계점이든 아니면 이론의 한계점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통적으로 주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지는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을 할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 경기 활성화이거든요. 그러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잠재적인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그런 그렇죠. 부분도 커버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한계나 문제점은 결국은 임금 상승이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네네. 네, 이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제 지적이지만 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임금 상승은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임금 상승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어떤 동기 유발도 되고 그렇죠. 또 창의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노동 생산성을 증가를 시키고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그동안에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성에 맞는 임금 상승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주장하는 만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 단계지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유효 수요의 촉진을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에 못지않게 공급의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혁신 성장 정책을 발표를 또한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역할을 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로 민간 부분에서 일하는 혁신 성장들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그런 성장 동력의 중심에는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또 서비스업 등 이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서비스업을 좀 더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부가 이런 혁신 성장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삼각형 모델을 적용해서 소득주도 성장 이루겠다. 그 한 측면의 포커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세 축이 그게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부가 신경을 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선순환을 이루어서 어쨌든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한계점들도 극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보고서에 보니까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심하다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늘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갈등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정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적 대화기구, 소위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동안 많이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대화에 비정규직 노동자, 또 특수고용 노동자, 청년 또 여성 등 많은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하는 의제들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노동 문제나 일자리 문제도 사람들의 그 생활, 삶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를 좀 더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의 범위도 확장해야 되고 참여 수준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회적 갈등이라는 건 어쨌든 국가가 건강해지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경제 성장, 소득주도 성장 이 기조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 대화를 좀 건강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국정과제 심화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황금 삼각형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영국 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주제에 이제 가름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정책적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 혼자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기업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노동자들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 속도라든가 민간 기업들의 기업 대응 능력들도 좀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소득주도 성장 관련돼서는 기재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모든 부처들이 다 주무부처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들이 긴밀한 협조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공 안에서의 부처 간 협업 그렇죠.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이뤄나가자는 말씀이셨는데 네, 오늘 정책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화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황금 삼각형 모델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